하드자르 사고 이후 바르셀로나 테스트에서 레드불 내부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개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며 레드불 RB22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온 레드불 포드 엔진에 대한 부인과 압축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맥라렌 MCR4싱의 데뷔도 살펴보고 페라리와 페라리 SF26이 트랙에서 첫날 실제로 데뷔한 것에 대한 반응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르클레르가 뭐라고 했는지, 해밀턴이 뭐라고 했는지, 토니날리가 뭐라고 했는지 차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바르셀로나 테스트의 세 번째 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우디와 AS 측에서 문제를 목격했으며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자르 사고 이후 팀은 바르셀로나 테스트에서 언제 다시 트랙에 나설 수 있을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키는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주에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26년 모델은 완전히 새롭고 부품은 매우 적으며 예비 부품의 가용성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재의 우선순위는 하나입니다. 손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메키는 이를 솔직하게 설명했으며 현재 팀은 충격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무엇을 즉시 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다음 며칠 내에 트랙에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레드불에게 유용한 테스트 시간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택은 면밀히 고려되어야 하며 그들은 실수를 허용할 수 없고 시간 낭비도 특히 시즌 후반에 필요할 부품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화요일 저녁과 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를 분석하고 사용 가능한 재고를 완전히 점검하며 수리가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실제로 언제 다시 촬영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상황은 명확합니다. 레드불은 총체적인 비상 상황에 있지는 않지만 이상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첫 이틀 동안 촬영을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차와 새로운 파워 유닛으로 매 라운드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최종 기술 분석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 후에야 레드불이 정말로 트랙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의 사고는 전형적인 후방 손실 사고였으며 특히 새로운 모노포스트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새로운 주행 스타일을 이해해야 하며 어제는 매우 미끄러운 트랙 조건을 보았기 때문에 상황이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비가 내렸다가 그쳤고 요컨대 이상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레드불은 차를 수리해야 하며 100% 준비된 차로 트랙에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100% 준비된 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수집에서 실수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레드불 포드 엔진의 압축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레드불이 18일 압축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메르세데스가 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레드불이 다른 엔진 제조사들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레드불 RB22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말한 것처럼 팬이 없는 차량이 아닙니다. 그 길은 이미 실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개념은 더 미묘합니다. 레드불에는 팬이 존재하지만 최대한 앞바퀴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디에이터의 입구는 후퇴해 있으며 외부 프로필은 침입 방지 원뿔을 덮고 미러를 지탱하는 데 필요할 때만 늘어납니다. 모든 것은 흐름 제어에 기능적이지 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워 유닛이 있습니다. 포드와 함께 개발된 첫 번째 진정한 레드불 파워 유닛입니다. DM01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트레츠 마테시츠에 대한 직접적인 경위입니다. 레드불은 과도한 냉각이나 극단적인 솔루션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신뢰성입니다. 엔진이 버티면 개발 과정에서 모든 것을 더 조여줄 수 있습니다. 언더컷을 포기하는 것은 아마도 가장 반대의 선택일 것입니다. 측면에 깊은 파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체는 코카콜라 지역, 즉 후면 쪽으로 단호하게 내려가며 후륜으로 향하는 매우 공격적인 연결을 만듭니다. 측면과 헤일로를 연결하는 볼록한 표면 위에서 흐름은 후방으로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배출구로 안내됩니다. 후면 날개를 거의 해방시키고 그 결과는 어쩌면 너무 많은 작업을 하는 후면 서스펜션이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도 처음부터 다시 설계되었습니다. 다단계 시스템과 작별합니다. 2026 규정은 다시 곡선형 라디에이터를 허용하며 레드불은 이를 활용하여 모든 것을 압축한 것 같습니다.
에어박스는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지만 큰 수직 핀 아래에는 열을 방출하는 대체 통로가 나타나며 이는 후면 날개 기둥 사이에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차량의 후면 부분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기계적인 관점에서 철학은 명확합니다. 기계는 공기역학을 위해 봉사합니다. 우리는 앞과 뒤에 푸시로드가 있지만 극단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더 전통적인 기하학, 형상화된 암, 전진 스티어링, 놀라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작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앞쪽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날개는 순수한 하중을 추구하지 않고 공기 관리를 합니다. 랜드 플레이트는 비뚤어져 있습니다. 구부러졌다가 바깥쪽으로 펼쳐지는 풋플레이는 특정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를 제거하려는 규정에서 아웃워시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는 규정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흐름은 이제 더 이상 단일 수직 요소가 아닌 각자의 역할을 가진 플랩 구조로 겹쳐진 버지보드와 만납니다. 스트랩도 능동적인 공기역학적 표면이 되며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코는 하루아침에 변하며 마른 상태에서는 더 조각된 버전, 젖은 상태에서는 더 단순한 버전으로 레드불이 여전히 규제의 한계를 탐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시각적으로 거대한 디퓨저 부분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와 페라리는 이를 채택하지만 레드불은 이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을 확장하여 낮은 압력 영역을 만들어내며 이는 측면 소용돌이와 함께 작용하여 내부 타이어 제트를 멀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립된 요소가 아니라 시스템이며 포뮬러 1에서 공기역학자들이 말하듯이 결코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연히도 앞바퀴 뒤쪽에 많은 레이크 효과가 있으며 바닥 가장자리와 측면에서 차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신호로 이러한 영역은 이미 비판적으로 간주되며 그들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는 솔루션을 검증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바레인에서도 공기역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드불 RB22는 간단한 차가 아니며 젖은 노면에서는 빠르지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작 하드자르의 실수도 보았습니다. 건조한 노면에서는 부드러운 타이어로 주행했으며 따라서 시간은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레드불은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10분의 1이나 랩타임보다는 버스타펜에게 이 팀이 여전히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026년 레드불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올해의 레드불은 공기역학적으로 극단적인 차이며 흐름과 소용돌이를 디퓨저로 유도하기 위한 하부 디플렉터도 있습니다. 사실 공기역학적으로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와는 약간 다른 펜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버스타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는 당신을 위해 설계되었고 극단적이며 공격적입니다. 레드불 엔진이 시즌 동안 견딜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에이갈에게는 운전하기 어려운 차가 이미 보이고 반면 버스타펜에게는 운전하기 더 쉬운 차입니다. 우리가 버스타펜의 팀 동료들이 맥스처럼 한계에서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몇 년을 보았듯이 우리는 페라리 SF26의 첫 번째 진정한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신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바르셀로나에서의 데뷔는 마라넬로가 기대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것을 바꿀 때 샤에시, 공기역학, 그리고 특히 파워 유닛을 바꿀 때 첫 번째 두려움은 항상 동일합니다. 무언가가 작동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주행 거리가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씨 측면에서 복잡한 하루에도 불구하고 단 1시간 반의 맑은 날씨와 나머지는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페라리 SF26은 120바퀴 이상을 완주했습니다. 실제로 두 개의 그랑프리와 동일한 거리입니다. 심각한 문제 없이, 경고 신호 없이, 이는 엄청난 신호입니다. 마테오 톡리날리는 이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자동차를 트랙에 가져가서 돌아가게 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부 팀들이 여전히 차량 조립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톤 마틴을 생각해보세요. 일부 팀은 윌리엄스나 이삭 아가르와 함께 트랙에서 충돌한 레드불처럼 바르셀로나 테스트를 아예 건너뛰었습니다. 페라리는 준비가 되어 도착했고 자신의 프로그램을 수행했으며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첫날을 포기하기로 한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24시간 추가 시간을 확보하고 세부 사항을 다듬어 더 견고한 기반으로 집단 테스트에 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페라리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팀은 확실히 메르세데스뿐입니다. 그러나 페라리는 중요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찰리 클락이 맡았고 간헐적인 비와 전혀 이상적이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50바퀴 이상을 완주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지켜졌고 시스템 체크리스트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도 말했듯이 성능에 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뢰성에 더 집중하고 개발에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레클레르는 이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적 하중이 적고 빠른 코너에서 새로운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운전 방식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파워 유닛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했던 모든 것을 이제 트랙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후에는 루이스 해밀턴도 차에 탑승했습니다. 포뮬러 1에서의 50번째 시즌입니다. 그는 그리드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규정 변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2016년은 다른 무언가입니다. 해밀턴은 마른 노면에서 주행하지 않았고 오직 젖은 노면에서만 주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한 가지를 이해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하중이 과거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이는 즉시 안정성에 반영됩니다. 비판이 아니라 이해 제기이며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모두를 방어적인 입장에 놓이게 합니다. 누구도 정말 안전하지 않습니다. 더 잘, 더 빠르게 개발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시간, 자원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2026년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즉, 직선 구간에서의 방식입니다. 해밀턴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언제 힘을 사용하고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며 주행 중에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할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이미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랙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조한 상태에서 진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첫날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페라리는 아직 성능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킬로미터를 쌓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주기의 시작에서 해야 할 정확한 일입니다. 레클레르는 숨기지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규정은 모두에게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그 앞에 서고 싶어 합니다. 선언 없이, 조급한 환상 없이, 작년과는 달리.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수행하는 차와 함께입니다. 2026년이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뢰성 측면에서 페라리의 파워 유닛은 테스트 이틀째에 페라리 자체에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이야기인 ASS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찰스 르클레르가 젖은 타이어로 사용한 부분 활성 모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트랙이 젖어 있을 때 사실 그는 그 모드를 시험해보고 이 활성 공기역학 모드에서의 다양한 감각을 느낄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질적으로 앞날개만 열리고 뒷날개는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낮은 모드와 높은 모드 사이의 중간 모드를 만듭니다. 낮은 모드에서는 앞날개와 뒷날개의 플랩 경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낮은 모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모드는 플랩 경사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앞날개와 뒷날개에 더 많은 하중이 걸립니다. 이 모드는 젖은 조건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앞날개는 낮은 하중, 뒷날개는 높은 하중으로 중간 상태입니다. 이 모드는 조종사들이 직선 주행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과거에는 직선 주행에서 전기 모터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앞날개와 뒷날개가 최대 경사로 주행했기 때문입니다. DRS가 활성화되는 두 번째 구간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요. 이 부분 활성 모드에서는 공기 저항이 약간 줄어들면서 앞날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선에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량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행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조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행 중 전기 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능 선택이 아닙니다. 이 부분 활성 모드는 주로 젖은 트랙에서 사용되며 여전히 많은 다운포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높은 경사각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직선에서 전기 에너지를 조금 절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치게 타이어를 소모하면 실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격을 피하고 싶습니다. 작년 접지 효과 시대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패드의 과도한 소비를 피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럿의 재량에 따라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클레르가 이러한 방식에 대해 이미 세밀하게 작업하고 있다는 것은 페라리의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세 번째 테스트 날은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진정한 기술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규제 주기의 핵심에 들어갈 때 항상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사 칼리아리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순조로운 이틀 후 아우디와 캐딜락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신뢰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완전히 재편성된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의 첫 번째 정지는 페라리 엔진을 장착한 차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페라리는 아닙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이유로 우리는 페라리 파워 유닛의 신뢰성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리버 버먼과 함께 하스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하스 VF26은 두 번 코너에서 멈춰서 경주 운영진이 트레지 차량의 개입을 허용하기 위해 레드 플래그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즉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드라이버의 실수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번 테스트에서 페라리 파워 유닛으로 구동되는 모노포스트에 대한 첫 번째 진정한 장애물입니다. 그때까지 페라리 SF26, 캐딜락, 그리고 이 정지 이전의 하스는 특별한 문제 없이 주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로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지만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실제로 초기 소식들은 파워 유닛과 관련된 가능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설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스팀이 아요쿠마츠의 지휘 아래 고장의 본질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다른 점입니다. 하스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단지 두 번째 테스트 날입니다. 하루 종일 아침을 잃는 것은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스만 복잡한 아침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몇 분 전에는 또 다른 레드 플래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우디를 멈춰야 합니다. 니코 헐켄베르크의 아우디 R26이 9번과 10번 코너 사이에 멈췄습니다. 그는 뒷바퀴 앞에 장착된 레더를 사용하여 공기역학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모호함은 없습니다. 확실한 기술적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우디에게는 이틀 동안 두 번째 정지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경고 신호입니다. 월요일에는 보르톨레토에게 문제가 있었고 오늘은 헐켄베르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신호입니다. 아우디는 완전한 제조업체로서 포뮬러 1에 처음으로 데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체 샤이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운영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워 유닛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뉴버그에서 내부적으로 생산됩니다. 아우디 자체에서요. 정확히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미 검증된 모터사이클에 의존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젊음의 문제는 패키지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시간을 얼마나 빼앗는가입니다. 바르셀로나처럼 짧은 테스트에서는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우디의 테스트가 어떻게 계속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사실 활동의 첫 2시간 동안의 결과는 트랙에 있는 6팀 중에서 회전이 물방울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개의 레드 플래그,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습니다. 랩을 소화하는 사람이 자동으로 흥미로워집니다. 랩타임보다 더. 이 점에서 메르세데스가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러셀은 27랩을 돌며 오늘의 우선순위는 성능이 아니라 차량을 트랙에 유지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르셀로나의 3일째의 중심 개념이 됩니다. 순수한 시간 측면에서 가장 빠른 선수는 알파인과 함께한 프랑코 콜라핀토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의 부차적인 데이터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맥라렌이 드디어 트랙에 나섭니다. 사실 맥라렌은 랜돈 호리스를 통해 MCL 4식을 데뷔시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즉시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드러납니다. 실제 차체는 최근 며칠 동안 공개된 공식 렌더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렌더에서 보는 것은 단지 기초일 뿐이라는 유용한 알림입니다. 현실은 항상 더 복잡합니다. 그들은 앞쪽에 푸시로드 서스펜션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노포드에서 이미 본 서스펜션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맥라렌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날 3은 매우 명확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공식 페라리가 페라리 SF26으로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AS는 첫 번째 진정한 정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페라리의 다른 모터리제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캐딜락과 공식 페라리입니다. 아우디는 이미 젊음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파워 유닛 측면에서요. 이 테스트는 정확히 그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순위로가 아니라 최종 판결로가 아니라 2026년의 복잡성에 대한 잔인한 엑스레이로요. 트랙에서 팀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어떤 팀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모노포스트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보수적인 길을 선택한 팀은 현재 킬로미터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테스트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해결하기로 선택한 팀은 오늘날 학습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상입니다. 우리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이 테스트는 포뮬러 1 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 테스트와 바레인 테스트에서 계속해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멜버른에서의 첫 경기에 이르기까지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말했듯이 맥라렌은 이미 고급 기반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그들은 자동차를 시험해 볼 것입니다. 그 후 계속해서 개발될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버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테스트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맥라렌 MCL4식에 대한 피노 버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렌더링과는 완전히 다른 벤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쪽에서 푸시로 서스펜션, 뒤쪽에서 푸시로.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팀들이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규제 시대부터 우리는 꽤 중요한 에어박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랜도 노리스가 사용한 플로우 비치도 보았습니다. 후면 영역에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 그래서 공기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앞쪽과 뒤쪽에서 흐름이 어떻게 디퓨저로 전달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모든 2026년식 포뮬러 카들 그리고 맥라렌은 이미 작업 중입니다. 메르세데스 엔진에 대한 데이터도 매우 확실하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맥라렌은 새로운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규제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타이틀을 방어하며 현재 챔피언으로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항상처럼 아이작 아기알의 사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찰스 르클레르와 루이스 해밀턴이 페라리와 함께 완주한 두 개의 그랑프리, 하스의 문제들, 그리고 레드불 엔진에 대한 반박도, 맥라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세요. 트랙에서의 대비, 모두의 의견을 읽고 답변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항상처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F1과 페라리에 관한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